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답안 작성 특강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6차례에 걸쳐서 답안 작성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문학이나 문법, 국어교육 공부하는 내용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 작성에 소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혹은 공부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답안 작성 때문에 혹은 문제 파악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는 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을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실제 공부를 할 때 답안 작성에 해당되는 부분도 동시에 공부를 해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첫 해 시험 준비하고 쳤을 때는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공부다. 제가 강의하면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에 해당되는 내용, 문학, 문법, 국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70%라면 답안 작성에 해당되거나 문제 파악에 해당되는 것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보다도 답안 작성 특강에 밝은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별로 덜 했는 것 같은데,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 것 같은데 더 빨리 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답안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답안 작성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써보면 되겠지. 많이 쓴다고 이게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이 써봐야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첨삭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가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점수를 받았고 어떤 부분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가 해서 이걸 확인하고 나 스스로를 바꿔가야 됩니다.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정은 여러분들이 습관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으면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강의가 제가 항상 이 부분을 1, 2월에 특강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 4, 5, 6월 강의에서는 문학 부분에 묶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7, 8월에 다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특강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답안 쓰는 방법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답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 강의인데, 첫 주 강의 부분은 기출문제 시험 풀이 형태와 그 다음에 제가 그 예전에 12월 말에 강의를 했더니만 수강생 한 분이 저에게 자기 자신의 답안지를 하면서 보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뭐냐면 그 학생의 특징이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공부가 했는 부분에서 그 체계성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답안 쓰기가 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보다가 우연히 뭐냐면 그 4시간 넘도록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학생에게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지어 내가 이 부분을
강의에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답, 기출문제 부분에서 제가 제시하는 답, 그 다음에 그분이 썼는 답, 이걸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점수를 받기 힘든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전체인데 여러분이 특히 시험 성적 부분에서 공부는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분은 이분과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했는 답과 또 제가 일일이 채점을 내놨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어지고 다음 주 부분부터는 이어지는 부분이 문학, 문법, 국어 교육에서 우리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쓰고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학의 경우, 문법의 경우, 국어 교육의 경우 이렇게 묶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게 맞게 답을 쓰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주 시험을 칩니다. 그 치는 시험은 현재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일이 받을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는데 제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 중이어서 과거에 했던 부분에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올려야 할 것은 최병희의 전공국어 사랑방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카페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음 카페로 들어가면 거기에 한복 LUV 이렇게 치면 됩니다. 다음 카페에서 한복 LUV 과거에 사용하던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카페지기가 과거에 보면 우리 일을 도와주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연락이 잘 안됩니다. 카페지기가 없으니까 뭔가 바꾸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어려움도 있고 카페지기가 없으니까 제 홈페이지로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통로도 이렇게 막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공국어 사랑방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조금씩 옮기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카페에 여러분 답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답안 첨삭 부분 방에 거기에 올리면 시험을 쳐서 올리면 제가 첨삭을 해서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첨삭을 해서 거기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골라서 여기에서도 매주 시험 앞 시간에 풀이를 간단하게 하면서 답안 첨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점수를 받았고 어떤 부분이 점수를 받지 못했다. 어떤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부분에서 여기에 답을 올리는데 답을 올리는 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단 어느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다. 답안 작성 특강을 수강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등업을 해야 됩니다. 등업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은 뭐냐면 등업을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는 부분에 따라서 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에 가입을 하면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또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리는 부분, 답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강하는 여러분들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두려고 하고, 다른 부분들은 열어두더라도 제약을 두려고 하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어느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이름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있었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무신 LUV였는데 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등업 절차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올리면 제가 등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직강이나 인강이나 직강 듣는 분, 인강 듣는 분 모두 여기에 올리면 그 부분으로 채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진행하는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주 시험을 치게 되면 오늘도 1회 부분 시험지가 나갑니다. 오늘 자료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부분 학생 답안지를 첨삭했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하나, 그리고 여러분 시험지 부분 하나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답안도 미리 함께 제시해 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답안을 제시해 줄 텐데 답안은 따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서 그 답안지에 작성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 부분 올리면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서 거기에 다시 올리는 형태로, 그럼 여러분 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앞 시간에는 여러분 친 시험지를 잠깐 동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시험을 치는데 시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집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진행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매주 문제만 제시하는 형태로 그렇게 당분간 직강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목표를 해야 할 것은 뭔가, 여러분 스스로 문제 답안 쓰는 것과 문제 파악하는 것, 내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그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걸 알아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꿔가도록 하면 좋겠고, 그래서 첫 주에 지금 하는 부분이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답을 쓰고 있는가, 나와 어떤 면에서 같은가 혹은 다른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부분과 관련 지을 때 제가 강의를 하면 문법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는 프로젝트 TV를 통해서 자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TV를 통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문학이나 국어교육의 경우에는 그냥 설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부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면 자료가 2가지인데 전공국어 수강생 답안 채점의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쭉 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그 사연을 첫 장에 먼저 소개해놨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자료를 보면 여러분 집에서 볼 때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점수 체크한 부분에 점수와 채점 답안, 점수 적고 채점 답안을 제시했는 것이고, 녹색 부분 체크한 부분은 실제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을 듯한데 제대로 시험을 쳤으면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답안을 쓰면서 놓친 부분이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교정을 해가야 될 부분이다. 그게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진한 밑줄 부분은 답에서 필요 없는 내용인데 쭉 막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받은 점수가 자기 점수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44.67인데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거의 45점으로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2점에 해당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2점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바로 문학 문제 중에 이육사와 윤동주 시인의 시가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분 문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채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정답이다. 저는 그 부분에 정답이 뒤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문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채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45점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채점을 하면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점을 주는 경우, 안전하게 1점이 되는 경우가 1점에 0.5점이 되거나 1점에 0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점을 받았는데 1점을 공부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0.5점인데 0점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0점인데 1점, 이건 공부는 했지만 점수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0에서 0.5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점으로 완전히 틀린 경우 등등으로 이런 부분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평가할 때 1점 단위로 평가합니다. 1점 단위로 평가하는데 세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ABC 세 분이 평가를 합니다. A가 채점했는 부분이 예를 들면 46점이고, B가 채점했는 부분이 45점이고, C가 채점했는 부분이 46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세 분의 점수를 합쳐서 45.67에 해당되는 게 내가 획득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 부분들은 뭐냐면 0.5점 단위가 없지만 이런 근사치에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0.5점 단위를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실제 0.5점 단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점을 받았지만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 점수를 0.5점을 주고는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틀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0.5점을 받았는데 실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0.5점을 받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공부는 제대로 했는데 답안석이나 문제 파악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달리는 게 많다라고 하면 이건 답안석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1점으로 명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답을 써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기입형은 2점 단위, 서술형은 4점 단위인데 4점은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처럼 이런 내용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바뀌어지도록 해가는 게 뭐냐, 답안 교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틀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몰라서 틀렸다, 억울하진 않죠. 그런데 아는 내용인데 조금 더 내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조금 달리 집중을 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내용인데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매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 중에 가장 낮은 것, 이 부분 1점인데 0.5점이면 0점이다 하면 낮은 점수라 합니까? 41점 정도. 0점보다 1점을 받았다, 0.5점인데 1점 받았다, 이런 부분을 가산점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50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일이 그 부분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적어도 60점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랬고, 그래서 이 수강생분의 양해를 구해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이건 그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라고 해서 관계없다 라고 해서 그걸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칼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빨간색의 경우, 녹색의 경우, 그 다음에 진한 검은색은 답안에서 필요 없는 내용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앞에 점수 부분에 45점 최저 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6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학생인데 실제 받은 점수는 45점이다. 그 왜 그런가? 답안서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분 앞 시간에 먼저
문법 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문법 부분 문제만 골라서 문법을 살펴보고 이어서 문학과 국어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는 2번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자료 부분을 보면 여러분 자료에서 제가 그 답 부분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답안을 제시하면서 그다음 문제를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 부분에 보면 여기 있죠. 출제된 분야 및 문제 파악. 출제된 분야가 무엇이다? 문제 파악에서 어떤 문제인가? 주목할 내용, 즉 답안 및 의 한계. 이 답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이 문제의 경우 의 한계는 뭔가? 세 번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 이 문제를 우리가 답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은 뭔가?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출문제든지 출제된 분야에서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목할 내용이나 문제가 지니고 있는 의,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 그 다음 앞으로 출제 방향,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더 출제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키마와 추론이 나왔는데 이건 앞으로도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스키마 추론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추론적 독해라고 해서 추론만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추론하는 내용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스키마의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스키마 추론을 적용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스키마와 추론은 읽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스키마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스키마를 설명하거나 적용하는 것, 추론과 관련되는 자료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 등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잘 이해하고 나왔다고 해서 등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올 수 있다. 자료 적용하는 형태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준비를 해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 부분에 해당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부분이 문법 부분인데 문법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문 변동 부분이고 어문 현상 중에 첨가, 탈락, 축약은 어문의 개수에 변동이 있는 현상이다. 첨가는 맨입처럼 어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이고 맨입에서 맨입, 니은이 들어가면서 늘어났고 탈락과 축약은 첨가는 늘어났다. 탈락과 축약은 어문의 개수가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탈락의 예가 있습니다. 탈락의 예, 줄어드는 탈락의 예가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2번 부분에 탈락이 있는 부분 그래 2에서 탈락하는 이유 세 번째 축약이 있는 부분 좋다에서 좋다로 이렇게 제시가 됐고 마지막에 탈락과 축약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3은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라고 하면 전체 큰 흐름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큰 흐름에서 어문의 변동, 종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문의 변동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세 가지 부분은 변동이 있다. 그래서 탈락, 축약, 그리고 첨가 이런 건 변동이 있는 세 가지.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교체 혹은 대치. 이 부분은 어문의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는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탈락이나 축약의 경우 줄어든다. 첨가는 늘어난다. 이건 어문 자체는 어문 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수는 변화가 없는데 교체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교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앞에 이 세 가지를 설명하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1구에서 1구 이렇게 되는 부분은 뭔가? 이것은 과거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보았는가? 모음 축약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로 보는가? 반모음화로 보는 부분이다. 그래서 핵심은 그 부분인데, 우선 여기에서 보면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만들 수 있다, 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 수 있다 앞에서 리얼이 탈락한 예는 그 니은 시옷 앞에서 탈락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듯이 니은 시옷 앞에서 탈락하는 예, 만드니 만드시니 이런 예가 있죠. 두 번째 예에서 탈락은 뭔가? 여기서 보면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해서 탈락은 우리가 이건 형태소를 나누어 보면 만들 부분에서 만들다 플러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리얼 관형사형입니다. 그 관형사형이 와서 수가 의조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들 뒤에 리얼 리얼의 형태, 그냥 리얼의 형태도 되고 리얼의 형태인데 리얼의 형태, 그리고 리얼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만들 부분에서 또 리얼이 오다 보니까 말음에 리얼이 겹친다. 그 소리에 종성에 여기서는 리얼이 겹친다. 그래서 동음이 반복돼요. 종성의 리얼 동음의 반복 때문에 뭐가 되는가? 이 둘 중에 어떤 게 탈락한다는 겁니까? 앞에 게 탈락하는 겁니다. 앞에 게 탈락한다고 봅니다. 만들에서 리얼이 탈락하고 여기 관형사형 의미가 붙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의조명사이고 이거는 관형어를 이루게 됩니다. 왜? 관형사형 의미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만들에서 리얼이 붙는 형태이다 라고 해서 리얼이 탈락했다. 동음이 반복되어서 탈락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탈락한 이유는 뭔가? 바로 동음 반복이다. 리얼 음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구어에서 일구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구어에서 일구어 이렇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 부분을 과거에 이걸 뭐로 보았는가? 과거에는 이 부분도 축약으로 보았습니다. 축약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일구어 뒤에 일구어가 되면 축약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축약이 되면서 삼음절이었는데 삼음절에서 일구어 3에서 2로 되면서 구어가 이렇게 축약이 되었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축약이 되었다. 아래에서 거두어에서 거두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 부분의 경우 모음 축약으로 설명했습니다. 모음 축약.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3음절에서 2음절로 되었으니까 축약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어문을 그대로 전사를 해서 보니까 축약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구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보면 1 하면 IL, 그 다음에 구, GU, 뒤에 어가 오면 이런 부분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결합해 있는데 이 부분이 결합해서 어떻게 되는가? 일구어라고 할 때 G,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의 일반적인 우 부분이 여기서는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사를 했을 때는 이 부분 우에서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것이지 축약이 된 게 아니다. 하나로 축약된 게 아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우에서 반모음 오나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형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체라는 겁니다. 거두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두어라고 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오면 이것도 역시 두어, 여기도 우가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 되겠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서 와야 할 답은 뭔가? 그리고 일구어, 거두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과거에는 모음 축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축약도 아니고 탈락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교체.
핵심이 교체입니다. 교체이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모음화이다. 우라는 단모음이 오의 반모음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음 교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모음에 의한 교체 혹은 아마 교체만 적어도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큰 틀에서 탈락, 축약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답에서 보면 교체 때문이다. 교체이기 때문이다. 혹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반모음화에 의한 교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한 답은 위에 첫 번째는 종성의 동일한 음운 반복, 두 번째는 교체, 이렇게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했고 학생의 경우에 답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억 부분에서 리얼에서 탈락한 이유는 1과는 다르다. 2에서 리얼이 탈락한 이유는 형태론적 조건 때문이다. 형태론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럼 완전히 틀렸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형태론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형태론적 조건인데 그 형태론적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형태론적 조건이라고 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그게 바로 뭔가? 바로 리얼 음절이 종성의 리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앞에 리얼이 탈락했다 라는 부분. 그래서 같은 음절이 같은 어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다 라는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형태론적 조건에서 너무 포괄적인 답의 경우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왜냐하면 어문의 수가 동일하다. 여기서 보면 교체도 아니고 탈락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부분에서 답안에서 보면 탈락과 축약의 이런 부분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뭔가? 교체로 인해서. 그래서 교체로 인한 어문의 교체, 탈락, 축약이 아닌 교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부분에서는 어문의 수가 동일하다. 어문의 수가 동일하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여기서 보면 답을 쓰는 부분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용 중에 탈락과 축약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이런 3은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종합을 해서 교체이기 때문이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문의 수가 같다 아니다 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교체로 인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왜냐하면 대응이 되는 게 탈락, 축약 앞에서 있었죠. 탈락, 축약, 첨가 이런 예를 제시했고 이건 교체이다 해서 핵심어가 교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2번 같은 경우에도 형태론적 조건 아니면 어문의 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 답이 전혀 이 학생이 몰라서 답을 못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까지를 모르는 겁니다.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위의 문제의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아래 문제의 경우에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그래서 어문의 수가 예를 들면 동일하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교체 탈락 부분과 관련 탈락 축약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리고 반모음화로 인한 교체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의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 여기 있는 그 어문의 수가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핵심은 이게 어문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고 교체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부분도 역시 알고는 있는 듯한데 조금 답을 쓰면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드러내지 못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의문 변동에서 탈락, 축약, 교체 등의 원리와 그것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답을 어떤 범위에서 써야 되는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형태론적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형태론적 조건으로 이것과 이것이 결합할 수 없다는 넓은 의미로 보면 단어가 결합할 때 형태론적 조건이 안 맞다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만큼 넓은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종성에 동일 음절이 반복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런 부분은 2012 교육과정에서 보면 의문 변동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의문 변동을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부분으로 나누기보다 이름 그 자체로 인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탈락, 축약, 교체 등에 대해서 일어난 원리, 구체적인 이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유는 다른 의문 변동의 기입형, 서술형 등으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다. 의문의 변동에서는 의문의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 의문론에서는 의문의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론 분야에서 의문과 자음, 모음, 체계, 그리고 음절,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의문의 변동, 그 중에 의문의 변동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도 영국의 엄화와 유엄화 등과 관련되는 문제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법 문제 부분이 6번, 7번 부분이 문법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조어법 어근과 접사 부분인데, 둘 이상의 어근과 결합하는 그런 어근에 해당되는 것, 접두사의 어근, 둘 이상 어근과 결합하는 접두사의 어근이다. 그 다음에 롭 사용할 때 의문론적 조건이나 지배적인 접사인 이유, 그래서 파생의 어근과 접사 부분에 대해서 제시했다. 여기 보면 둘 이상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뭐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덧벗은, 덧붙다, 덧인, 덧입다. 여기에는 각각 덧이라는 그런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앞에 벗은, 신, 이 부분 앞에 붙은 것은 뭔가? 여기 있는 부분은 관형사성이라는 겁니다. 관형사성 접두사이다. 왜? 명사 앞에 왔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입다, 붙다, 이 부분은 뭡니까? 동사. 동사를 수식하는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여기에도 덧 부분이 왔는데 이 부분은 부사성입니다. 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형사성, 부사성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관형사성과 결합하는, 부사성과 결합하는 붙다와 입다의 그런 품사는 뭔가? 이런 품사는 각각 동사이다. 동사 앞에 부사성 어근이 와서, 그래서 품사 자체는 동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부사성 접두사가 왔다. 여기서는 뭡니까? 관형사성 접두사가 왔는데 벗은이나 신의 경우 품사가 뭡니까?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함께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덧벗은, 덧신, 이 경우 벗은 신발이어서 명사이고, 벗은 신,
붙다, 입다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답안에서 명사와 동사 문제 부분에 이러의 어근들의 품사 두 가지를 서술하라. 품사를 설명하는데 기억을 참고해서 기억 부분에서 둘 이상의 품사 어근과 결합하는 것,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내용이 제시가 되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이의 어근들의 의문론적 조건을 서술하고 이의 예에서 접사가 니은에 해당함을 품사 정보를 이용하여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의 어근들의 의문론적 조건,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롭이 각각 결합해 있는데 롭이 접사이고 롭은 명사를 명사 플러스 롭의 형태로 와서 다 이렇게 되면 이 롭이 명사를 뭐로 만들어주는가? 형용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롭은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형용사와 접사이다. 이 롭이 결합하는 말들은 앞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 보면 설기라고 할 때 여기 설기에서 모음, 여유할 때 모음, 지혜할 때 모음, 향기할 때 모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론적 조건은 이의 어근들의 의문론적 조건은 뭔가? 바로 롭과 결합하는 것은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그런 명사이다. 모음으로 끝난다. 그 뒤에 롭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밝히면 되겠고, 이에 의해서 접사가 니은에 해당함을 품사 정보를 이용하여 서술하라. 접사가 니은, 지배적 접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설기라는 명사에 이 부분이 와서 품사가 형용사로 바뀌니까 우리가 지배적 접사라고 하면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 품사가 달라질 경우 그걸 지배적 접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자료에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 예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둘 이상의 어근과 관련되는 부분, 6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둘 이상 어근과 결합하는 접두사, 어근을 묻는 문제, 롭 사용의 의문론적 조건 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와 조건이 분명해서 문제가 쉽고 명확하고 답을 쓰기가 쉬운 것이다. 그래서 예와 조건이 아주 분명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보면 어근과 접사 관련 기본 내용으로 묻고 있고, 답을 쓸 때 단순히 어근 품사만 밝히지 말고 그 품사로 판단하기 위한 관형사성 접사, 부사성 접사를 드러내서 답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본 문제이고, 이 부분은 접사 부분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다른 접사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롭을 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롭의 경우에 과거에 중세국어에 있었던 부분에서 롭, 답 이런 부분들이 한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 부분만을 바탕으로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여기서 답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보면 6번 문제, 이 부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억을 참고할 때 일의 어근들의 품사 두 가지는 명사와 동사, 그 품사 부분의 명사와 동사 부분은 맞게 밝혔는데 덧버선과 더신의 버선과 신은 명사 어근이고 덧붙다와 더입다의 붙다 입다는 동사 어근이다. 답안에서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뭡니까? 명사 어근이다 라고 하면 앞에 붙는 접두사는 이 문제 자체가 어근과 접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접사 성격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근만 하면 1점을 줄 수 있는데 접사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결합하는 것은 관형사성 접사와 결합하니까 명사이다. 부사성 접사와 결합하니까 이 부분이 동사이다 라고 해서 그 접사 부분이 없어서 0.5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접사를 고려하지 않고 채점을 하면 1점을 1점에서 다 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1점 부분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0.5점, 0.5점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맞게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답을 쓰면서 이분의 답에서 보면 이렇게 핵심 내용을 가끔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별표에서 마이너스 1점이다 라고 해서 몰라서 못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답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핵심을 드러내는 것. 이 문장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러한 어근들의 품사 두 가지는 명사와 동사이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명사 어근이고 동사 어근이다. 동어 반복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에서 보면 덧버선의 덧인 버선과 신은 명사 어근이고 덧보다와 더입다 뒤에 둘째 문장만 내고 앞부분에서 앞에서 보면 덧버선과 덧신은 관형사성 접사와 결합하고 덧입다와 덧붙다는 부사성 접사와 결합한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면 덧버선과 덧신의 경우 명사 어근 붙다 있다는 동사 이렇게 설명해주면 완전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점이 감점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부분에서 7번 문제가 있습니다. 2인칭 의문문과 보조사 의문문의 통사적 차이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답을 보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고 예문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의문문 1과 2의 통사적 차이점을 두 가지 설명하라. 1과 2의 통사적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의 기억 고 니은은 가를 의미로 보기 어렵다. 그걸 3을 활용하여 3을 활용할 때 3을 어떤 관점에서 활용하는가?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 의미가 아니라는 관점 부분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의 경우에 그러면 그 용례가 뭔가?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사람이라 것이요. 이것은 뭡니까? 체언의 서술격 조사,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분을 보면 내 어찌 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내용에 내라고 하면 2인칭 어찌 안다 라고 할 때 니언다 2인칭의 의문형에는 니언다가 사용이 되었다. 또 너가 교집 그려 가는가 이렇게 했을 때 가는가 라고 할 때 너에게 묻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있고 니언다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에 사용되는 것 2인칭에 사용되었는데 여기 보면 둘 다 2인칭이다 라는 것은 같은데 내 어째 안다 라고 할 때 어째 안다 이건 뭡니까? 설명 의문문에 해당된다. 왜? 의문사가 있으니까 이걸 의문사라고 하죠.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 이때는 어째 아는가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너가 교집 그려 가느냐 이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판정 의문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인한 어떤 사람고 인한 어떤 사람 고 사람 뒤에 고가 왔습니다. 여기서는 요건 뭐냐 보조사입니다. 의문 보조사이다. 진실로 내 한 것 가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 고 오형 계열이라고 해서 오로 나타나는 계열은 이건 뭐라고 합니까? 역시 설명 의문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내 한 것은 종인가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아형 계열로 이것은 판정이다. 그래서 아로 끝나기 때문에 가 하면 아형이고 오 하면 설명이다 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1번과 2번의 통사적 차이를 비교하라 라고 할 때 통사적 차이 하면 문장 구성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을 이룰 때 거기에 나타나는 구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네라고 할 때 여기는 2인칭으로 되어 있고 이는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3인칭입니다. 이것은 2인칭 주어 부분이 2인칭이다. 이것은 주어가 2인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 구성에서 주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통사적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구성에서 여기서는 뭐냐? 안다라고 하면 니은다. 이것은 뭔가? 용언 뒤에 알다라는 용언 뒤에 니은다가 왔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가다 뒤에 더 뒤에 니은다. 가다라는 용언 뒤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건 체언입니다. 한 것도 체언입니다. 이건 체언 뒤에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간 뒤에 의미로 왔고 여기는 체언 뒤에 조사로 왔다. 문장 형성에서 서술어 부분에 해당되지요. 서술어를 구성하는데 서술어 구성에서 뭔가? 알다, 가든다, 안다, 가든다 이런 경우에는 어간 뒤에 왔고 여기서는 조사 뒤에 체언 뒤에 조사가 와서 형성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보면 이 판정과 설명과 판정을 구분할 때 니은다 의미 형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니은다 여기도 니은다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는 뭔가? 설명은 고형이고 판정은 아형이다. 이 부분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내용 차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는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의 차이, 두 번째는 종결 형태에서 종결 의미와 보조사의 차이, 세 번째는 설명 판정으로 나누어지는가 나누어지지 않는가의 차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답을 써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제가 쓴 답에서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3에서 사람 것이라는 체언 뒤에 각각 이라, 이오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서술어로 문장을 이루지만 체언 뒤에 결합하기에 의미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로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도 사람 한 것이라는 체언 뒤에 각각 고, 가가 결합해서 문장을 이루지만 체언 뒤에 결합하기에 의미가 아니라 의무는 보조사이다. 3번에서 제시되는 예는 그래서 이 3번의 용례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가 뭐냐 하면 사람 뒤에 고가 왔습니다. 한 것 뒤에 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사람 뒤에 것 뒤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 지을 때 이 부분이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의미가 아니면 뭔가? 보조사입니다. 왜? 체언 뒤에 왔기 때문에. 명사 뒤에, 명사 혹은 체언 뒤에 왔으니까 체언 뒤에 오는 것은 의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언 뒤에 오는 것은 조사이다. 보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사이고 가도 한 것이라고 해서 체언 뒤에 왔으니까 보조사. 그래서 명사 뒤에 왔으니까 명사 뒤에서 보조사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장을 완성하긴 했지만 의미가 아닌 형태. 여기도 뭔가 3번 부분에서 사람이라 할 때 여기도 사람 뒤에 이라는 뭡니까? 이라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 그 다음에 것 뒤에 이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조사는 활용을 하지 않지만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왜 이다 이오를 조사로 보는가? 바로 앞에 오는 게 체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언과 결합하니까
일하나 이호가 문장을 이루지만 뭡니까? 조사라는 겁니다. 보조사, 서술격 조사. 체언과 결합하기 때문에 조사이듯이 이것도 역시 체언과 결합하니까 조사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설명 부분을 제가 제시했는 부분처럼 3에서 사람 것 체언 뒤에 각각 이라이오가 되었는데 서술어로 문장을 이루지만 핵심이 뭐냐? 체언 뒤에 결합하기 때문에 의미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이다. 2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이 체언 뒤에 결합하기 때문에 의문의 보조사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7번 부분 답을 쓰는 부분을 보면 의문문 1과 2의 통사적 차이점 두 가지. 첫째, 의문문의 이런 주어가 2인칭일 때 쓰이는 의문문. 의문문 2는 주어가 1, 3인칭일 때 쓰인다 라고 해서 이분 답의 경우 첫 번째 부분 맞습니다. 여기서는 깔끔하게 내용을 맞게 제시했고, 두 번째, 설명 의문문이 구분되지 않지만 의문문 2에는 의문사 보조사 가와 고에 의해 이것이 구분된다. 앞에서 설명했는 것처럼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데요. 앞에 부분은 맞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 보면 문제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이 기억의 고와 이 니은의 가는 체언 사람과 한 것 뒤에 바로 결합하는 반면 3에서는 앞에서 서술격 조사가 체언과 먼저 결합한 후에 서술격 조사 뒤에 종결 의미가 결합한다. 서술격 조사 뒤에 종결 의미가 결합한다.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는 겁니다. 종결 의미가 따로 결합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핵심 부분이 체언 뒤에 결합하니까 조사이다. 여기 서술격이라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언 뒤에 결합하니까 조사로 보고 문장 형성은 하긴 하는데 체언 뒤에 결합해서 조사이다. 그러니까 2도 뭐냐? 문장 형성을 하긴 하는데 체언 뒤에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방향에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뒤에 종결 의미가 결합한 설명도 틀렸고 그리고 문제 파악 내용도 잘못됐고 핵심 내용도 이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서술격 조사 뒤에 다시 종결 의미가 왔다라는 부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틀린 내용으로 핵심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그걸 했으면 여기서 3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체언과 결합했다 라는 부분까지는 잘 나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답안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부분과 또 여러분들도 아마 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답을 적었을 텐데 여러분 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B형의 1번 여기 있는 부분은 파생명사와 용언의 명사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파생명사와 용언의 명사형을 구분한다 라고 해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자료의 예를 활용하여 쓰시오 라고 해서 파생명사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 의미와 파생명사 전명사가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근대에 오면 이것이 통합되고 현대에도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형태가 파생명사로도 사용이 명사와 접사로서 파생명사를 만들기도 하고 명사와 접사, 명사형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명사형 의미, 명사와 접사로 사용되고 명사형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 그런데 중세에는 그것이 구분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만으로 활용이 잘 구분되지 않는데 이때는 문장에서 기능 및 다른 문장 성분과의 결합 양상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울음이다 라고 할 때 그런데 명사형 의미 중에 음이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가 된 것도 있다. 음인데 명사가 된 것이 있다. 이 경우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것은 뭔가 중세국어 속에서는 보통 음이나 음이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명사형 의미이다. 그 다음에 암이나 음이 오면
이것은 파생명사를 이룬다. 파생명사를 이루는 중세국어에서 예외적으로 옴음이 왔는데 옴음이 왔지만 이런 형태에서 이 부분이 두 가지 같이 옴음이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파생명사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로 뭔가? 그런 예로 우리가 보통 동원 동사라고 해서 근원이 같은 것 자오롬이라고 해요. 자올다, 자오롬을 졸다. 그래서 자올 옴. 그래서 이 부분의 자오롬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쳐다. 쳐다 하면 오늘날 추다와 똑같습니다. 쳐다 뒤에 um이 와서 이런 부분이 추모로. 그 다음에 울다. 울다 뒤에 um이 와서 울음으로. 그 다음 웃다 뒤에 um이 와서 우줌 혹은 웃음 이렇게 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뭐냐 하면 그 형태가 요 네 가지 부분이 두 가지 다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예에서 그렇다 라고 했고, 여기서도 뭔가 울음, 이 부분이 울음이라는 부분이 명사형 어미도 된다. 또 울음이라는 게 예에 따라서는 파생명사로 되더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구분되지 않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가 라고 할 때 문장에서 이 부분은 이 자체가 뭡니까? 명사형 어미는 동사, 파생명사는 뭡니까? 명사. 여기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동사는 무엇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고, 명사는 앞에서 나왔던 게 무엇의 수식을 받습니까? 관형의 수식을 받는다. 동사이다 보니까 서술성이 있다. 이건 명사로 사용되다 보니까 서술성이 없다. 이 부분의 경우 동사로 사용되다 보니까 형태 변화, 활용이 가능하다. 형태 변화,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는 명사니까 형태 변화가 안 되고 활용도 안 된다. 이런 정의가 각각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 답안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제시했는데,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 기억 울음은 고반세는 교한 울음. 여기서는 여기서 울다에서 um이 되겠는데, 울다 um이 이것은 파생명사입니다. 좋은 울음소리를 울더니 울음 자체가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명사입니다. 까마까치, 까마귀와 까치가 깊이 우는 것은 개가 하야, 개성가처럼 이렇게 해서 개성가를 부르는 것 같다. 우는 것. 그래, 이것은 용언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하면 부사가 이걸 수식합니다. 교한하는 것은 조언, 관형사형이 이걸 수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식 부분에서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게 뭔가? 무엇의 수식을 받는가? 일의 경우에는 관형의 수식을 받는다. 이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니까 명사이고 동사이다. 두 번째는 서술성이 있다라고 할 때 앞에서 교한 우는 것을 울더니 이렇게 하면 어색합니다. 교한 울음밖에 안 되는데 기뻐 울음은 할 때 기뻐 우는 것은 개가 하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서술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는 것은으로 바꿔도 됩니다. 위에는 형태 변화가 안 되지만 형태 변화를 한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앞에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바탕으로 답안 작성해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내용에서 울음을 운다에서와 같이 목적의 기능을 한다. 가마가치가 깊이 운다와 같이 해서 관형절이 서술의 역할을 한다. 목적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목적의 기능을 한다라고 할 때 고반세는 교한 울음 울더니 교한 울음을 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목적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기능 부분에서 보면 교한 울음을 울더니 목적의 기능이라고 했고 뒤에 있는 부분은 같이 관형절의 서술의 역할을 한다. 관형절의 서술어, 목적의 역할, 서술의 역할 이렇게 돼 있어서 설명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운다라고 했으면 목적어 울음을 울다 라는 부분에서 이 짝이 되게 즉 동사이고 명사다라고 하면 동사 명사 특징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울음을 운다라고 할 때 울음 자체 부분에서 명사형이 되더라도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답안에서 보면 벗어났다. 니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가치가 깊이 운다에서와 같이 관형절의 서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서술성이 있다면 짝이 맞아야 됩니다. 서술성이 있다 없다 각각 구분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시되는 부분이 서로 상대가 대응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틀리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부사어가 수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사어가 수식을 하게 되면 동사이다. 관형어가 수식을 하니까 명사이다. 서술성이 있다 없다. 그래 쉬운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6번 7번 부분이 있는데 다음을 읽고 자료에서 연결의미 제약을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연결의미 제약을 탐구한 결과 이렇게 해서 1번 2번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연결의미 제약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선행후행절의 주어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선어말로 의미 억과 결합의 제약에 관한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친절한 문제입니다. 문제 구성에서 탄탄하고 친절한데 그래서 쉽습니다. 선행절의 주어 부분 1번과 2번의 경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승립하는 경우가 있고 승립하지 않는 경우 영희가 밥을 먹고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영희가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민수가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절의 주어로 승립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시제 부분에서 영희가 밥을 먹었고 요건 다 되지만 영희가 밥을 먹었자마자 커피를 마셨다. 이 경우에는 안 되는 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게 영희가 전화를 받으려고 민수가 밖으로 나갔다. 이 경우 승립하는가 안 하는가? 기억은 문장이 승립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선행절의 주어 부분과 앞에 있던 부분 선행절의 주어의 제약 두 번째 있는 부분은 그날은 내가 못생겼어 내가 일이 생겼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이 생겨서 하면 되지만 생겼어 라고 하면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겼어서 참석을 못했다 라고 할 때 어시 니은에는 결합하지 않는 예입니다. 자, 그래서 어서의 결합이 안 된다 라고 했고
세부 내용에서 보면 연결음의 경우 과거 시제에서는 말음이 억과의 결합이 안 된다 라는 이 부분. 그래서 1A는 주어에서 선행절 제약, 두 번째는 결합의 제약,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 만들어진 각 문장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쓰고 적격성 판단에 적용된 연결음의 제약을 설명하라. 적격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1점. 그 다음에 판단에 적용한 연결음의 제약을 바르게 설명했으면 1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억 내에 만들어진 각 문장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 또 연결음의 제약을 서술하는 것, 이렇게 각각 1점으로 단순한 문제 형태입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이 부분을 바로 뭐냐면 앞에 부분 설명이 없이 바로 이 둘 중에 앞에 예문 자료로 제시는 이걸 다 없애버리고도 이런 문제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친절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미리 위에 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답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문법에서 이어진 문장은 연결음이 제약이다. 문제가 어려운 듯 하지만 보기에 자료가 충실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어서 또한 문제에서 범위를 잘 한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점. 이런 부분에서 이어진 문장의 연결음이 제약은 앞으로 연결음이 제약이나 비슷한 연결음이들이 많습니다. 제약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중세에도 다양하게 있고 현대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비슷한 연결음의 의미 차이, 연결음이 제약을 앞에 위에 자료가 없이 파악하게 한다 하면 그런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음의 특성이나 제약, 연결음의 의미상 공통점,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연결음의 외에도 이런 유형을 또 낼 수 있습니다. 연결음이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려고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했고 앞에서 기억의 경우 부적절한 문장, 니은은 적절한 문장이다. 이게 제약은 뭔가? 려고로 이어진 문장은 선후행결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그 다음 연결음이 어서의 경우에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억과 결합하지 않으면 적절한 문장, 억과 결합하면 부적절한 문장이다. 그리고 연결음이 어서는 억과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6번 문제 부분을 보면 답을 쓴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은 성립하지 않으며 니은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은 적격하다. 이는 려고와 같은 종속적 연결음에 의해 만들어진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통일 주어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1점 1점으로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분이 B에서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니은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은 적격하다. 오히려 기억이 성립하고 니은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날은 내가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다. 그날은 내가 일이 생겼어서 참석을 못했다. 이걸 바꾸었는가? 그래서 어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억에 만들어진 문장, 기억 니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서와 같은 종속적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시제가 일치해야 한다. 시제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 부분에서 결합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고와는 달리 자마자는 억과 결합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냐, 공부를 하다가 답을 쓸 때 이 학생이 왜 이런 방향으로 답이 갔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은 1번에 집중하다 보니까 1번에 있는 게 뭐냐, 선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제약이 있다.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이걸 보고 여기에서도 주어가 시제가 같아야 하는구나, 이걸 생각했는 겁니다. 좀 더 꼼꼼하게 따졌으면 여기서는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되고,
여기서는 뭐냐? 어서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고와는 달리 자마자는 억과 결합한다, 결합하지 못한다. 선호행절의 주어가 같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앞에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 답을 쓰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과 이것의 차이,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문장은 읽어보면 누구나 이에 해당되는 걸 보면 그날은 내가 일이 생겼어서 참석을 못했다. 그날은 내가 일이 생겨서,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 제가 밑줄 그었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이에도 이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답을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로 이걸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문을, 그 자료나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급하게 쓰다 보니까 지문 체크 안 하고 그냥 보고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 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냐?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문제를 제대로 읽고 여기 자마자는 억과 결합하지 못한다, 요걸 봤으면 이 부분 밑에 오는 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아까운 2점짜리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문장을 제가 적어놨죠.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점이 공부해서 2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좀 더 신중했다면 이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더라. 그러면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뭘 해야 됩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파악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꼼꼼히 읽어서 적용을 안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료를 읽어보고 자료 부분 속에서 핵심되는 용어를 찾아내거나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부분. 다음을 읽고 자료에서 높임법을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높임 대상은 주체, 객체, 청자. 청자는 상대라고도 합니다. 높임 방법에는 문법적 방법, 어휘적 방법이 있다.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방법은 조사, 깨서, 깨를 이가 대신 깨서나 깨를 이가 에게 대신 사용하는 것, 선어할 의미 어시를 붙이는 것, 그리고 청자 높임의 종결의미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은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깨서, 깨, 이가, 에게가 있습니다. 그럼 깨서라고 할 때 이 부분은 깨서와 깨 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합된 건가? 중세 국어에서 보면 시옷 뒤에 시옷은 그때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시옷이 높임을 나타내는 명사, 높임의 유정명사에서 시옷이 사용되었습니다. 높임의 유정명사.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기 또는 거에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옷 뒤에 거에가 와서 이게 결합되다 보니까 끼로, 그리고 이것이 현대의 깨로 이어집니다. 이게 높임을 나타내는 이유는 뭔가? 중세로 소급하면 높임의 유정명사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에도 시옷 뒤에 기 혹은 기시어 혹은 괴시어 이렇게 형태가 같은데 여기는 시어가 붙는 형태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끼시어로 되고, 이것이 현대국어의 깨서로 되는 형태입니다. 왜 깨나 깨서가 높임이냐?
중세에 소급하면 무엇이다? 요 시옷이 높임을 나타내는 유정명사에 결합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높임의 의미를 지닌다. 과거 요건 시험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으로 어원에 따라서 다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적 방법으로 제시를 했고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모셔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모셔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그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분은 모셔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문장은 뭐다? 그분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예를 들면 저라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내가 그분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로 요것은 뭔가? 목적어, 대상으로서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모시다, 데리다, 모시다 이렇게 되면 모시다 하면 요것은 뭐가 됩니까? 모시다라고 할 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에 의해서 어휘로서 객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뭐다?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종결형에 의해서 종결에 의해서 청자를 높여준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할 때 님, 여기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님 하는 것은 이것도 뭐냐? 님도 굳이 말하자면 청자를 높여주는 것이다. 현재 듣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때 선생님, 내가 요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는 생략되고 내가 그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가지는 객체 높임. 님과 않습니다. 요건 청자를 높임. 여긴 주체 높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멋지시다. 선생님이 자동차가 멋지시다. 선생님이 멋지시다. 이건 선생님을 직접 높임입니다. 이건 시가 들어가서 주체에 대해서 직접 높여주는 것이다. 선생님의 자동차가 멋지시다. 선생님의 자동차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주체인데 주체가 지닌 자동차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주체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간접 높임이다. 주체에 대한 직접 높임, 주체에 대한 간접 높임. 자동차가 멋지시다. 이건 자동차는 높임의 유정명사가 아닙니다. 이 주체 높임이 되려면 주체 높임의 제약은 뭐냐? 높임을 나타내는 유정명사여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는 무정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임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여기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주체를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A 부분을 통해서 객체 높임과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이 예를 통해서 주체에 대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등을 설명하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전체 묶어서 높임법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기보다 계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문제 부분에서 현대국어 세 가지 다 제시가 되었다 라고 했고, 앞으로 이 부분 높임법은 이렇게 나왔지만 각 높임법의 구체적인 형성 방법, 여기서 나온 것은 높임법을 수박 끄달기식으로 조금씩 건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는 중세와 현대의 관련성, 중세국어 높임법, 중세국어와 현대의 비교 등의 내용으로는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왔으니까 손 놓자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끔씩 보면 나왔다고 방심했을 때 좀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답안 자체는 이미 설명한 상대높임법, 객체높임법이다 해서 다 제가 설명을 했고, B의 경우 선생님이 높임의 유정명사, 선생님을 직접 높인 거고 직접 높임법. C는 선생님 높임의 유정명사인데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닌 소유물 자동차를 높임으로 간접 높입니다. C의 경우, B의 경우에는 높임의 유정명사에 사용되는데 이것이 B의 경우 높임 유정명사가 아니어서 비문이다. 이렇게 핵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답이 있었고, 이분이 답을 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답을 쓴 내용에서 7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A에 나타난 두 가지 높임의 대상인 청자인 선생님과 주체인 그분이다. 문장에서 보면 대화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대화 부분에서 뭘 자주 생각하는가? 주체를 자주 생략합니다. 대화 부분에서. 선생님 그분을 모셔오기가 문장에서 보면 항상 대화일 때는 주어가 생략되었나 안 됐나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분이 모셔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학교에 가셨다 이렇게 할 때는 그분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모시다라고 하면 누구를 모시다, 누가 누구를 모시다 이런 부분으로 문장을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 부분을 조금만 더 고려했으면 틀리지 않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체 부분이다라고, 주체인 그분이다라고 해서 여기 객체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 주체 객체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높임법 명칭 또 접사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청자인 선생님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여기 0.5점에는 청자인 선생님 외에 접사 청자인 선생님을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는데 선생님은 종결표현 하십시오를 사용해서 높였다. 선생님이라고 할 때 접사에 의한 높임도 우리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점을 주긴 했는데 여기서 0.5점 만약에 감점될 수 있다 하면 님, 요 접사 부분은 뺐다 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이건 1.5점 1.5점에 1점을 다 주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혹시 주의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 요건 완전히 틀렸죠. 세 번째 C 부분의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부분에서 그래서 내용 속에 보면 의시를 붙임으로써 제시했는데 니어는 B의 C에서와 같이 높이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사물을 높임으로써 높이려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또 위에 있는 부분은 A 부분은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분. AC 직접 간접 높임은 제대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 다음 B가 틀린 이유는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B에서와 같이 높이는 대상과 간접적으로 높이는 대상이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높임의 유정명사가 아니다. 자동차 자체가 높임의 유정명사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이 부분은 무정명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는 것은 뭐다? 주체 높임에서는 높임의 유정명사. 이 핵심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점. 문법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데 이분은 문법 부분을 하면서 조금 세밀하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문법 10번 문제. 자, 다음을 읽고 자료를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동화 한 어문이 다른 어문과 닮는 현상을 말한다. 두 어문이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화는 좋은 위치가 같아지거나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부분 동화이다. 그래서 위치가 같아지거나 방법이 같아진다. 동화를 일으키는 어문을 동화주, 동화를 겪는 어문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동화주와 피동화음. 규칙의 형식에서 x, y, z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 요 규칙을 제시해줘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활용해 줍니다. 그래서 규칙을 맞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답을 쓸 때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걸 규칙에 따라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Z에 해당되는 어문이 동화주 이렇게 쭉 설명했는 부분이고, 친구에서 친구, 안기다에서 안기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국의 엄화, 뒤에 오는 영국의 엄화의 영향으로 그게 비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국의 엄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미음이나 니은이 영국의 엄으로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길놀이에서 길놀이, 돌나물에서 돌나물, 이건 유엄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문 체계표를 통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문 체계표를 통해서 이해하는데, 제가 나중에 어문론 분야를 설명을 할 때 어문 체계표 부분을 자음 모음을 묶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을 묶어서 그 부분을 접근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문법책을 새로 만들면서 아주 고심을 해서 제가 문학책도 잘 만들었지만 문법책도 이번에 여러분이 보면 세부 내용이나 시험에 제가 한 권, 제 목표는 뭐냐, 문학도 이 한 권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문학은 이론은 한 권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현대시 소설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문법은 그 한 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에서 문법 내용학 상, 내용학 하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현대학교 문법, 고전학교 문법 이렇게 해서 묶어 놨습니다. 이 중에 어문 변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부분이 뭐냐, 어문 체계표를 묶어서 어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제시했는데, 좋은 위치.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엄화라고 할 때 영국의 엄화 앞에서 보면 영국의 엄화의 경우 비읍 디귿 부분이 영국의 엄 앞에서 기역으로, 그 다음에 미음 니은이 영국의 엄 앞에서 이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국의 엄화라고 한다. 이것은 뭐냐, 조음 위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타나는 부분, 우리가 양순엄화, 국외엄화, 일반 국외엄화, 영국의 엄화, 이런 세 가지는 조음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엄화, 유엄화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뭡니까? 조음 방법 배워야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거 하나가 유엄화이니까 이건 조음 방법이 변했다. 영국의 엄화이니까 이것은 조음 위치가 변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음은 자음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외엄화를 이해할 때도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외엄화의 위치가 뭐냐 하면 전설 위치입니다. 영국의 엄은 후설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디귿티엇은 치조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음까지 묶어서 보면, 모음까지 묶어서
어문 체계표를 이해할 때 반드시 이 모음까지 묶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뭘 할 수 있는가? 국외음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외음화는 여기가 국외음입니다. 국외음인데 국외음이 아닌 것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국외음이 아닌 것이 이쪽으로 바뀌는 것은 뭔가? 디귿티엇이 이렇게 바뀌는 것. 그 다음에 기역이 이쪽으로 바뀌는 것. 이것도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보통은 학교 문법에서는 이것만 바뀌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국외음화에 작용하는 것은 뭔가? 뒤에 오는 이 모음입니다. 자음 뒤에 이 모음이 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당겨 올라가는 겁니다. 당겨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외음화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와 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해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혀의 위치가 앞이지요. 사람, 시 이렇게 하면 혀의 위치가 뒤로 갑니다. 이나 반모음 이가 오면 이것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국외음화입니다. 니, 나라, 니, 리리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쪽으로 오면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히읗의 경우도 힘에서 심 이렇게 되면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넓은 의미의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가? 모두 뭐냐? 이 이나 반모음이의 영향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이 발음이 이쪽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이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체계표로 같이 묶어 놓으면 여기에 있던 부분이 왜 이쪽으로 오는가? 이나 반모음이가 있으면 다른 부분이 같은 조음 위치로 되면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이렇게는 가장 쉽게 이해합니다. 또 개구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열리는 부분에서 가장 입이 많이 닫히고 자음 중에는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개구도가 커집니다. 반모음의 경우 자음보다는 입이 더 크게 열리지만 일반 이 모음이 가장 많이 닫히는데 이것보다는 닫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자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모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성절성을 이룹니다. 여기는 성절성은 없습니다. 음절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개구도의 특징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자음 모음을 묶어 놓으면 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면 어문 체계라든지 어문 변동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 책에 제가 이런 부분을 다 내용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음 위치와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뭔가? 어문 변동에서 2015-2012 교육과정에 따른 어문의 변동의 종류, 변동의 특징, 과거와 다른 관점을 적용한 어문 변동, 중세 국어, 제 책에서 2012-2015 교육과정을 다 적용을 해서 과거에 있던 어문 변동, 고전 문법까지도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고전의 대치까지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가 있지만 대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서 다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효율적으로 어문 변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문 변동이 이전에 비해서 변화가 가장 큽니다. 과거에 제가 문법을 가르칠 때보다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또 전체를 다 묶어서 우리가 그 어문 변동 유형을 어느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규정을 해서 그 예들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어문 변동을 나누는 부분에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부분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변동 유형이라든지 책에 나오는 설명, 중요한 책 부분의 내용도 보완을 했고, 기출 문제 부분도 나왔던 부분을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체 부분에 보면 평파열화, 끝소리 규칙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부 내용, 관련되는 심화 자료까지 책 부분에서 한 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꾸며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경우 이것도 내용 자체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요 규정에 맞춰서 요 부분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하면서 연구경험화이고, 그래서 조미치에 의한 동화이다. 니은의 리얼로 변하는 것은 좋은 방법에 의한 동화입니다. 조미치는 똑같기 때문에 이건 조미치 동화가 아니다. 방법 동화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적용을 답에서 해주는 것이 답을 쓸 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부분에서 2분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요거 답을 잘 쓰긴 했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뭔가, XYZ 이렇게 했는 부분, 요 답이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서 원래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설명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자료에 있는 이 내용을 활용을 이분이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자료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부분이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적어줌으로써 뒤에 있는 설명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분의 답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0.5점으로 이렇게 감점을 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면 마이너스 점수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1점 혹은 2점이 깎일 수도 있다. 0.5점만 깎았는데 만약 XYZ 이 부분이 없으면 틀렸다 라고 해버리면 1점씩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5점만 깎았는데 이 내용을 예를 들면 답안에서 여기에서 이 내용이 있으면 1점이다. 그 다음 또 이렇게 피동아주 연구계엄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아이다. 이걸 하나로 해버리면 이게 1점, 위에 이 부분이 1점, 이렇게 하면 그게 없으니까 1점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0.5점을 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못 쓴 게 아니고 답을 쓰면서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들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핵심에 해당되는 것, 정작 갖춰야 될 부분이 없고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고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제시가 됐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이분의 경우에 아마 첨삭을, 답안에 대해서 첨삭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면 자기는 맞다고 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뤘는 것이 문법 부분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답과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답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해서 빨리 내용만 설명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답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는 이분도 그렇지만 시험에 떨어진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실수한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한 번도 이렇게 교정을 하거나 무엇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답을 많이 써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맞게 쓰고 있는가 틀리게 쓰고 있는가를 검증을 몇 번씩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왜 틀렸구나, 현재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 치고 나갔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야, 내 이번에 시험 잘 쳤다, 아마 답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합격했을 것 같다, 이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아는 내용들도 많고 아쉽게 그래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빠져있는 부분이나 갖춰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치고 나면 자기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성적이, 내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가 바꾸려고 해서, 마침 저도 기회가 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보내서 제가 이렇게 덕분에 어쨌든 저도 자료를 활용하고 윈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설명을 듣고 저는 이 자료 부분이 어쨌든 제공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문학과
그 다음에 국어교육 부분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